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과 전쟁을 선포한 민주당은 대규모 규탄 대회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사법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사망자가 4만 2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매몰된 지 248시간 만에 17살 소녀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튀르키예 하타이주 국경지대에서는 또다시 규모 5.2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하는 등 추가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입주할 새 공관 리모델링 공사에 5억 7천만 원을 추가로 책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했다며 적절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빠르게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상황도 안정되면서 정부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보고를 앞두고 여야가 본회의 날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제 본회의를 열지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 사이에 협의가 있을 것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4일과 27일에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23일과 24일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만 밝히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신문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의 대질신문에서 회사가 다 망하게 생겼다며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그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회장 등과 사인 대질신문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이번 달 말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앞두고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았던 권성동 의원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워낙 복잡하고 어마어마한 큰 것들이어서 저희들도 입이 딱 벌어질 그런 정도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제1야당 대표가 되었다 그래서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피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 일에 관해서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다고 하는데 우리 국회에서 나는 당당하니까 제대로 된 사법 판단을 받겠다고 하신 분이 권성동 우리당 의원이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본인이 가서 심사를 받고 영장이 기각되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시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 특권 방탄에 숨어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 배후로 대통령실을 지목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재명 대표가 현직 제1야당 대표이기에 구속해야 한다는 소도 웃을 억지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입장을 국민께 알리는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인적, 물적 증거 인멸도 가능하다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입니다. 아연실색할 일은 대통령실의 배후 조정입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표는 영장 한 번으로 안 끝날 것이라는 신종 꼬리 물기 영장 지침까지 내놨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윤석열 검사가 한 말입니다. 수사권 가지고 대선 경쟁자 정적을 제거하려 한다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입니까? 이게 나랍니까? 야당 대표를 국정 동반자가 아니라 제거 대상, 숙청 대상쯤으로 탄압하면 그게 깡패 정권이지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혐의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천화동인 1호 지분 같은 그동안 흘러나왔던 의혹 일부가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가장 먼저는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되어서 흘러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측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네. 영장에서는 아예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이 쓰려고 했던 소설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이재명 측이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몰고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되어서 천화동인 1호에 대한 정영학 녹취록에 명백하게 유동규라는 이름만 지칭하고 있을 뿐이지 예. 이재명 측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규 씨의 번복된 진술만 있을 뿐이고 핵심 공범이라고 하는 네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 여론몰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이 범죄에서 아예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네. 번째 수원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되어서도 마치 변호사비 대납이 있는 것처럼 몇 년 동안 그렇게 보도가 되었었는데 예. 최근에는 지금 그런 내용이 아예 흘러나오지 않고 이번 영장에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 배임액을 늘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판단한 환수액까지 인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지금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심은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에 쏠립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당내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체포동의안 부결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당내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거는 저하고 아주 가깝고 예. 또 법사위원장을 아주 훌륭하게 하신 분이에요. 중진. 민주당에서 예. 바른 말을 하시죠. 오선 중진이에요. 네. 방송 잘 들었다. 저도 당론으로 반대하자 또는 떳떳하게 받아버리면 어쩌냐 하는 얘기를 했지만은 네. 검찰의 이런 횡포에 대해서 표결할 때는 반대표 던진다. 이것이 민주당이에요. 정당을 함께하는 사람들은 네. 동지입니다. 동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의원들은 100% 찬성할 것이다. 부결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정의당도 네. 군소정당도 그래도 진보 가치를 같이 하는 정당인데 네. 물론 민주당이 잘못해서 섭섭한 게 많아요. 다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진보정당 같이 하는 야당이 기표소에 들어가면은 체포동의 반대에다 기표가 되지 찬성에다 하겠어요? 아,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렇게. 네, 이런 민주당의 내부 움직임, 방탄국회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선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드디어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제정신인가 여부에 따라서 이제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지 아니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고 국회에서 부결될지 여부가 이제 남아 있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 말대로 뭐 아무 증거 없고 뭐 전부 다 그 떳떳하다면 차라리 나 법원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법원에 가서 이게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 확인하고 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고 오겠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법원에 가면 100%, 200%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교도소 갈 것 같으니까. 200%라고 보세요? 그렇죠. 저는 뭐 2000%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사실 뭐 광화문에서 개딸들 동원해서 집회하거나 또는 성남지청에서 의원들 소집해서 무슨 예비군 그 소집 동원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의원들 숫자 헤아리고 한 것도 전부 다가 사실은 이제 바로 요 상황을 대비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단초가 보면 정성호 의원이 교도소로 가서 정진상, 김용 두 사람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만 입 다물면 이재명은 교도소 안 가고 끝까지 가면 대통령 된다. 그러면 너희들도 구출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강 주자 가운데 한 명인 김기현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대권을 바라보는 만큼 여당 대표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와 미래 권력의 충돌을 우려했고 이런 논리가 탄핵 발언 논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오히려 여당 대표일수록 대권 주자가 더 적합하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김영우 선대위원장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총선 때는 어느 정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당이 개혁정당인가, 변화를 추구하는가, 좋은 이미지가 있는가, 당대표와 또 공천받은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인가, 그거 가지고 치릅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역대 민주당의 당대표들은 다 대선 주자였어요. 대선급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낙연, 그렇죠? 문재인, 그렇죠? 이재명, 그렇죠? 정동영, 정세균, 전부 다 대선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기현 후보는 자꾸 안철수 후보 대권 그만두면 깔끔한데 왜 계속 그거 꿈 못 버리냐 그러는데, 아니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왜 지방 그냥 그 의원급으로 낮춰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패배주의고요. 평상시에 유능하고 역량 있는 미래 권력이 많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왜 꿈을 접으라 그러죠? 그 김기현 후보의 아주 잘못된 패배주의고요. 그러니까 정권 창출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천하람 후보는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속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있었던 답변을 지적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지난번 TV 토론회에서 김기현, 천하람 후보는 윤심이 있다라고 했고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윤심이 없다라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왜 윤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황교안 후보. 죄송한 말씀인데 예. 이건 거짓말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다. 예. 네,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대통령실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가지고 대통령의 적이라고까지 했는데 예. 윤심이 없다라는 게 과연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의 얘기는 본인에게 유리한 윤심이 없다는 얘기겠죠. 토론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장제원 의원에게 당직 안 맡기겠다. 이 발언은 이것도 뭐 눈 가리고 아웅인가요? 그럼요. 지금 장제원 의원이 당직이 있어서 윤핵관 아닙니까? 지금도 다 국민 공감 주도하고 뭐 다 권력 줄 세우기 하면서 당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작 당직을 주지 않을 거니까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시나 또 다른 눈 가리고 아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입건한 가운데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모 교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윤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교수는 당시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특정 항목의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에 관여한 이들의 직권 남용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당시 조치는 분명한 위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이규원 검사의 직권 남용 사건 판결문에서 10쪽 분량에 걸쳐 긴급 출국 금지 조치의 위법성을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에 입주할 새 공관을 준비하는데 서울시가 5억 7천만 원의 공사비를 책정해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석 달 전부터 다른 용도로 건물 전체에 10억 원을 투입하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또 공사를 추가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공관 공사 비용이 적절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다음 달 오세훈 시장이 입주할 서울 한남동 파트너스 하우스입니다. 콘텐츠 기업들이 사무실로 쓰던 곳인데 지난해 11월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에 따라 10억 원 규모로 공사를 발주해 리모델링을 해왔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달 이 건물의 3층의 용도를 시장 공관으로 바꿨습니다. 서울시가 낸 입찰 공고입니다. 오 시장이 거주할 공간인 건물 3층 294제곱미터 리모델링 비용에 5억 7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전기, 통신, 기계, 가구 등 3층 전부를 뜯어 고치는 공사입니다. 최저 낙찰가 기준 87%를 감안하면 최종 공사 비용은 5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3일. 서울시는 기존 단가와 정부 지침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건비와 공사 자재 모두 표준 노임과 조달청 단가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책정된 금액이라는 겁니다. 공사 인력에 대한 4대 보험 등 법정 인건비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민간 인테리어 공사와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시장의 긴급 상황 신속 대처와 집회로 인한 주민 피해를 명분으로 시청에서 가까운 이 건물을 새 공관으로 사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09년 시장 공관으로 지었고 지금까지 4차례 용도가 변경됐는데 실제로 시장에 거주했던 적은 없습니다. 최초 건축비에 반복적인 리모델링 비용을 합치면 9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셈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비즈니스 목적으로 건물 용도 변경을 추진했을 때는 시의회 감사에서 무리한 전환이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시설 전환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했던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공간 리모델링 비용은 중간에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며 다음 주쯤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최재 감사원장이 관사 수리비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하루 만에 감사원이 해명 자료를 냈는데 그게 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논란에 불씨를 댕긴 건 국회 법사위 질의 때였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취임 이후에 자신이 사는 관사를 고쳤는데 세금 1억 4천만 원을 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7개월 동안 지금 관사 개보수비로 1억 4천만 원 쓰셨습니다. 지금 마당 말고요. 전체 개보수비로 1억 4천만 원. 뭘 그렇게 고칠 게 많은가. 제가 굉장히 좀 납득이 안 돼요. 집이 85년도인가 지은 집이고요. 집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집이고 또 전임 원장님이 중간에 급작스럽게 나가시는 바람에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이 하루 뒤 A4 5장짜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구체적인 비용 설명과 함께 국회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진을 첨부해 반박했습니다. 먼저 화분과 관련해서 재료비에만 480만 원을 쓴 게 아니고 정원 전체에 나무 345주를 심었고 가로등은 정원 둘레로 모두 27개를 새로 달았는데 비싼 건 한 개 최대 65만 원짜리라서 모두 2,300만 원이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빔 프로젝터 설치 등 목적과 달리 썼다는 의혹이 불거진 예산에 대해선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규정상 관리비는 기관장이 사비로 내야 하는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관사 유지 관리비 1,180만 원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선 감사원이 어설프게 해명에 나섰다가 되레 감사원장 부부를 위한 호화 정원을 꾸민 걸 스스로 증명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게 해명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세금을 너무 많이 쓴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그런 내용들도 섞여 있습니다. 예산을 목적 외로 쓴 부분, 이런 것들이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어떤 알맹이가 전혀 없는 해명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지금 당장 해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급하게 자료를 낸 것이며 나머지 의혹들은 계약 회계 집행 실태를 자체 점검해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 축하연이 어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는데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한일 외교전이 치열하고 피해자들은 반발하는 상황에서 과연 적절했는가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서울 용산에 있는 한 호텔입니다. 출입금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2019년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하연이 비공개로 열린 겁니다. 주한 일본 대사와 기모노를 입은 참석자들이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 국가이자 군국주의 상징으로 비판받기도 하는 기미가요가 처음 연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행사 개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집회도 있었습니다. 대사관의 행사라지만 일왕의 생일 축하연을 우리나라에서 여는 것에 대한 비판은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과거 축하연에 참석했던 사실 탓에 청문회에서 곤혹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한일 외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피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진행된 일왕 생일 축하연에 국민의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51명이 참여하는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 및 전범기업 직접 배상 촉구 의원 모임은 어제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출범식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정부가 마련한 해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소매 물가에 이어 도매 물가도 시장 전망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달보다 0.7%,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으며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예상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긴축 정책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의 예측은 한 0.4%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발표된 지표는 0.7%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규 실업수당 신청은 시장에서는 한 20만 건 정도로 예측했는데 실제 지표를 보니 19만 4천 건 정도 나왔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이제 물가는 오르고 그동안 노동시장은 강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을 신경 쓸 수 있는 요인은 결국 수요가 굉장히 세다. 생각보다 미국이 긴축 정책을 피고 있지만 수요가 잠잠해지지 않고 수요가 굉장히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사실은 긴축 정책이 더 길게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자산 시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두 가지 지표, 흔히 말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모두 다 안 좋았다. 이런 차원에서 주식시장은 안 좋았다. 이런 차원에서 결국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으로 오는 4월부터 경매에 붙여진 집에서 보증금을 세금보다 우선으로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달아난 집주인 대신 집을 떠안을 피해자들을 배려한 건데 알고 보니 국세만 법이 바뀌고 지방세는 그대로였습니다. 반쪽짜리 대책이라 성토하는 피해자를 이준엽 기자가 만났습니다. 재작년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내고 빌라를 계약한 박모 씨는 입주 2달 만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600채를 거느린 빌라왕을 고발하는 방송에 나온 집이 바로 자신의 집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박 씨가 계약한 집은 해당 빌라왕의 형소유로 이미 11채의 전세 보증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돈을 어디서 받을 길이 없고 이거를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거나 하고 싶어도 이름이 저희가 압류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이름이 저희 이름이 아니니까 임차인으로서 그냥 셀프 경매라고 하는데 그 경매를 하게 됐어요. 결국 집이 강제 경매에 붙여졌는데 여러 차례 유찰 끝에 조만간 박 씨가 떠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원치 않게 집을 사는 것도 속상하지만 더 억울한 건
집주인이 찬합한 재산세 200만여 원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말 2억, 3억이나 되는 집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는다는 건 정말 국세냐 지방세냐 뭐 그것도 찾아가면서 또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경매 매각 대금은 배당 순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해당 주택에 부여한 세금은 세 번째여서 네 번째인 임차 보증금보다 앞섭니다. 집주인 세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갚도록 하는 법이 지난해 말 개정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박 씨는 구제를 못 받습니다. 바뀐 게 국세에 대해서만이어서 지방세인 재산세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기관들조차 헷갈리고 있습니다. 산세 압류가 저희 확정일자보다 뒤에 있을 경우에 저희가 당일세가 발생한 게 확정일자보다 뒤면 확정일자가 먼저다 이 말이죠. 정부는 재산세가 지자체 핵심 재원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웠고 앞으로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세금을 떼이고 남의 세금까지 억지로 떠안아야 하는 피해자들을 두 번 눌리지 않게 정부 대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법무부 한동훈, 국토부 원희룡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한항공이 보너스 항공권 비중을 전체 좌석 5% 이상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도 고객은 뒷전인 것 같다면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을 비판한 지 하루 만입니다. 원 장관은 그제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항공사 마일리지는 적립은 어렵고 쓸 곳은 없는 소위 빛 좋은 개살구라고 썼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항공편을 늘린다는 건 한중 모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의미겠죠? 네, 먼저 국내 상황부터 보면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11,436명입니다. 전주 대비 2천여 명 정도 줄었고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33주 만에 최소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16명, 숨진 사람은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상황도 안정적입니다. 어제 중국에서 온 단기 치료 외국인 중 확진자는 단 3명이었는데요. 누적 양성률도 한때 26%가 넘었지만 지금은 6.5%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부도 중국이 일상적 방역 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내일부터는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이 재개돼 양국의 교류도 서서히 정상화할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한중 간 국제선 항공편을 현재 주 62회에서 이달 말까지 주 80회, 다음 달부터는 주 100회까지 늘리고 추가 증편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PCR 검사와 도착 공항 일원화 등 월말까지 예정된 나머지 방역 조치의 종료 여부는 다음 주 확정합니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자문위가 제안한 일상 회복 준비도 시작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지금처럼 국내외 안정세가 계속되면 조만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 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 데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타당한 결정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전문조사기관 K-스탯 리서치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1%가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에 대해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맥도날드 음식에서 플라스틱 이물질이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근 비슷한 위생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보노와의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 A씨는 지난 5일 대구의 한 맥도날드에서 산 음식을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입 안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날카로운 이물질을 느낀 겁니다. 다치지 않아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잠시. 자칫하면 같은 메뉴를 주문했던 어린 자녀들이 다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애들하고 같은 메뉴를 먹고 있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죠. 뭐 이가 빠지거나 다칠 뻔했죠. 모기에 걸리거나. 맥도날드 측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환불해주겠다는 답변뿐.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이물질이 나온 건지 설명을 요구했지만 확인하는데 2달이 넘게 걸린다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물질을 가져가게 해달라는 말만 반복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건 애들도 먹는데. 신종 사과랑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맥도날드 측은 발견된 이물질을 회수해 조사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매장은 물론 재료 제조사에서도 섞여 들어가기 어려운 물질로 보인다는 겁니다. A씨가 이물질을 주지 않아 사진으로만 살펴본 상태여서 회수한 뒤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해 음식에서 민달팽이와 세막대가 나오는 등 여러 차례 위생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패스트푸드 업계 1위 기업에서 이물질 사고가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정보 보호에 연간 1,000억 원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중국 화웨이 장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가 29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태 발생 한 달여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혼란을 겪으신 소상공인 여러분, 그동안 깊은 사랑과 믿음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 고객 관점에서 기본부터 재점검하겠다며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을 현재의 3배인 1,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고객 유형별 종합 피해 지원안을 마련하고 피해 신고센터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황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이번 사고가 중국 화웨이 장비를 썼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점검 결과 화웨이 장비와는 무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2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웨이 관련돼서는 저희가 별도 점검을 받고 이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정보보호 책임자를 CEO 직속으로 두고 보안 전문가 영입과 외부 전문가 위원회 운영, 화이트 해킹 대회와 AI 분석, 공적자가 내부에 있다는 전제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기반 기술로 보안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최첨단 양자 컴퓨터 해킹에서 안전한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개발하고 보안 전문 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를 추진하며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스팸 알림 서비스 무료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전 경남진보연합 간부 김모 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뒤 2016년쯤부터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정부 단체를 만들어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무사히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법에 따른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56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SNS를 통해 A양과 대화를 주고받았던 김 씨는 미성년자인 A양을 충주로 오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양을 지난 11일부터 닷새 동안 데리고 있던 김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도 화성시 8탄면 39번 국도 상행선에서 달리던 4.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트럭과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아 18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20대 남성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의식을 잃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충남 서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인도로 넘어온 승용차가 마트로 돌진했습니다. 길을 지나고 있던 10살 남자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60대 여성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갑자기 차량이 돌진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K리그 출신 축구 선수가 중고거래 앱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을 떼먹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제보는 Y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A씨는 지난 3일 중고거래 앱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읽고 게시자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판매자 B씨는 자신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축구 선수라고 소개하더니 부상을 당해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를 싸게 파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B씨는 지난해 K리그 수도권 팀에서 활약했던 축구 선수가 맞았습니다. B씨가 직접 인터넷 인증서를 제시하고 영상통화로 얼굴까지 보여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자기가 네이버에도 나오는 공인이고 지금 축구 선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본인 인증이랑 화상 통화도 해가지고 그렇게 65만 원을 보내고 난 뒤 B씨 아이디는 갑자기 이용 정지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놀란 피해자가 연락해 따졌더니 B씨는 그제야 물건을 줄 수 없으니 돈을 돌려주겠다고 둘러댔습니다. B씨가 현재 군복무 중이라는 사실을 안 건 그보다 더 나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들통난 이후로도 B씨는 이런저런 핑계만 댈 뿐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체 한도가 걸려 있어서 돈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월급날에 지급하겠다 했는데 월급날에도 뭐 다른 일로 돈이 없다고. 참다 못한 피해자는 지난 7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신분 등을 확인한 뒤 사건을 군 검찰로 보낼 예정입니다. B씨에게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A씨 한 명이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B씨가 여러 중고거래 앱에서 물건을 판다며 접근해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한 겁니다. 자신이 프로축구 선수 출신의 공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상대를 안심시키는 수법 역시 반복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뒤에는 B씨가 이전에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거나 SNS로 팬들에게 쪽지를 보내 돈을 요구했다는 제보까지 들어왔습니다. 현재 피해액은 100만 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10명 정도에게 1,500만 원을 빚지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피해자 증언도 나온 만큼 숨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B씨에게 직접 해명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에 대한 취재에 동의하지 않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짤막한 답변만 남겼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진 피해가 심각한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지대 현지 시각 16일 또다시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9시 47분쯤 튀르키예 하타이주 우준바 서북서쪽 19km 지점 연안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분석됐습니다. 튀르키예는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건물 잔해를 철거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강진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어린이들을 위한 심리치료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대형 굴삭기가 허물어진 콘크리트 더미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 구조가 힘든 시점을 지나면서 이젠 피해 복구가 생존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Vallahi hayatımız diye bir şey kalmadı zaten. Çocuklarımdan çok korktuğum için onları il dışına gönderdim.
Ben de burada dışarıda kovada odun yakarak ısınıyorum. Dışarıda kalıyorum. 주민 대부분이 지진으로 사망하거나 집을 잃고 두려움 속에 도시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곳은 삶의 터전입니다. Şu an milletin çoğu korkaraktan geldi. 7.6'lık bir depremden kurtulduk ama çoğu öldü. Bunlar korkuyla beraber il dışına çıktılar. Ama bunların dönüp dolaşacağımız yer gene burası. Biz hiçbir yere gidemeyiz. 튀르키예 오스마니에의 어린이들이 오랜만에 들떠 있습니다. 차례가 오면 마음에 드는 고양이 캐릭터를 얼굴에 그릴 수 있습니다. Biz buraya geldiğimizde yani burada insanlara ilaç veriyorlar, her şey. Vallahi burada çok mutlu olduk. Vallahi ben kendimden hissediyorum da buradan gitmek istemiyorum artık. 튀르키예 재난구조청이 지진 피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진행한 행사입니다. 지진 발생 직후부터 피해 지역에 파견된 아동 심리치료 지원팀은 올해 내내 활동할 계획입니다. Burada çocuklara psikolojik destek veriyoruz depremden hemen sonra ve bu çocuklara iyi hissettiriyor. Bir haftadır biz buradayız ve bütün kamplarda psikososyal destek var. 1939년 에르진잔 대지진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는 힘겹지만 재난 극복의 첫걸음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찰 풍선이 영토 주권을 침해했다며 격추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외교수장의 만남이 예상되는 가운데 출구 찾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정찰 풍선을 포함한 비핵물체 격추와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중국 풍선 이후 세 차례 발견한 비핵물체는 연구 또는 상업 목적으로 보인다며 중국과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핵물체 격추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If any object presents a threat to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American people, I will take it down. 바이든은 중국 정찰 풍선이 미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했다며 격추시킨 데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풍선 사태 이후에도 중국과 대화 창구를 유지해왔고 자신도 시진핑 주석과 대화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I expect to be speaking with President Xi, and I hope we're going to get to the bottom of this. But I make no apologies for taking down that balloon. 앞서 80살인 바이든 대통령은 미뤄왔던 정기 건강검진을 15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미국 언론은 재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대선 주자로 나선 니키 헤일리는 75세 이상 정치인의 정신 감정을 주장하며 바이든과 트럼프를 동시 저격했습니다. We'll have term limits for Congress, mandatory mental competency tests for politicians over 75 years old.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일을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면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공개하겠다며 80대 고령에도 건강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혁신 기술 타격대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리사 모나코 미 법무부 차관은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연설에서 미국 핵심 기술을 빨아들이려는 적대국 시도를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며 법무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혁신 기술 타격대 구상을 밝혔습니다. 모나코 차관은 불법 행위자들을 겨냥하기 위해 정보와 자료 분석을 활용할 것이라며 공공 및 민간과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핵심 자산에 대한 조기 경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다이하드의 주인공인 액션스타 브루스 윌리스가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윌리스의 가족은 16일 성명을 내고 그가 전두 측두엽 치매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치매는 뇌 전두엽과 측두엽 손상으로 발생하고 판단력 장애를 초래합니다. 올해 67살인 윌리스는 지난해 3월 실어증 진단을 받고 영화계에서 은퇴했고 거의 1년 만에 병이 악화하면서 치매 환자가 됐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독일 베를린 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에 마지막 세대 소속 기후 활동가들이 난입해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기후 운동단체 마지막 세대 소속 활동가 2명은 16일 오후 7시 35분쯤 제73회 베를린 영화제 개막식에 난입해서 레드카펫에 순간 접착제로 손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세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빛나는 연회복들 사이에 마지막 세대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활동가들은 현 정부와 사회가 수십억 명의 희생자를 낼 기후재앙을 막을 기회를 지닌 마지막 주체가 될 것이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낮 동안 비교적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7.5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도 온화하겠지만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밤에는 영서와 전북, 경북 지역도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0도, 광주와 대구 1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추위 걱정은 없지만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낮에 제주도에서 시작돼 밤 사이에는 남해안에도 내리겠고요. 내일 늦은 오후 전국으로 확대해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지방에 최고 30mm로 제법 많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5mm 미만으로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내린 비가 얼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